예, 안녕하세요. 진도별 모강 지금 첫 회고요. 저희가 이제 진도별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강의 순서는 이제 선택형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선택형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사례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례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지금은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논점을 파악하는 뭐 방법론, 논점 자체에 대한 어떤 법리를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 방법론이랑 이제 답안 구성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한 논점을 이해하시려는 측면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대비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주안점을 둘 부분이 이제 답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가능한 모든 논점을 대비하고 싶다면은 진도별 모의시험으로 5번 시험 보는데 이제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논점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 좀 모자랄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게 좀 특강식이 좀 늦긴 한데 단문사례 연습 같은 걸 통해서 제가 이제 담아놓은 게 77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해당 논점에 대한 대강의 좀 이해는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모든 논점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한 방법론을 명확히 이제 나만의 이제 설정을 해두고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 법정을 찾아서 뭐라도 쓰는 겁니다. 일단 그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올해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주안점을 좀 두시고 이거 외에도 사례형과 사례형 대비해서는 직전에 했던 진보나 아니면 제가 기출문제 한 8회 분량을 풀어서 드린 자료들이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다른 분들 요청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기서 이제 다루어지는 논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는 이거 학설 대립이 뭐고 판례는 이거야. 난 사례에 대입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릴 거야. 이 정도 이해가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제가 한 8회 분량 드렸던 그 기출에 나왔던 논점부터 일단 다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진도별 모강에 있는 선택형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진도별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야, 너 이거 풀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거는 진짜 모르면 안 돼. 라는 정도 수준의 지문들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의 지문들, 주로 기출과 모의시험을 활용해서 제가 다 직접 만든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최신 판례에 대한 것들이 지문화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 선택형 문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법리도 약간은 좀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순환 때도 이 120문제가 들어있는 이 문제집을 다시 한번 돌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진짜 이것까지 모르면 안 된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우리가 문제를 딱 접할 때 5개 지문을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하는 이 한 개의 지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게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법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법원에 대한 얘기죠. 자, 1번. 감사인 X의 감사인 A는 대표이사이며 남편인 B. 와이프가 감사, 남편이 대표예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명목상인 감사로.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이제 내용이 뻔한 거죠. 명목상 감사 제도예요. 제도가 아니라 명목상 감사라고 부릅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죠. 이름은 있긴 한데 경영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 관습법에 따라 선관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관습법은 없죠. 요건 판례입니다. 감사라면 명목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 2번.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법이 정한 법정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법정 이자를 청구하는 것으로까지 본단 말이에요. 요 2번에 있는 판례 있죠? 요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 이런 건 되게 유명한 판례란 말이에요. 제가 뭐 어디 쓸데없는 걸 갖다는 것이 아니고. 자, 한전이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에 해당합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기 공급 계약이 기본적 상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 채무도
3년의 시효가 아니라 그냥 상사 채권이에요. 자, 기억해 둡시다. 단어를. 위약금 채무, 전기 공급 계약, 상사 채무입니다. 상사 채무. 5년이에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지금 1, 2, 3, 4가 판례잖아요. 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실제 조문들이 지문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의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하면서 내가 돈을 냈는데 그 돈 낸 근거가 약관이거든요. 근데 그 약관이 무효가 됐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자, 알고 계시겠지만 상사 채권이 5년인데 걔가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변형된 애들은 똑같이 5년입니다. 근데 이 부당이득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원상회복은 당연히 5년이에요. 근데 부당이득은 자, 4번에 설명해 보시면은 저기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중요한 키워드인데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으면 5년, 없으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례를 쭉 놓고 여러분들이 이건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사례를 외워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되겠죠. 근저당권 설정 비용 5년입니다. 5년.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얘는. 자, 그다음 5번도 역시 판례인데요. 석탄공사 광물 채취 기본적 상행입니다.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사채무가 아니라 상사채무가 되겠죠. 틀렸습니다. 중요해. 오래된 판례긴 한데. 자, 넘어가 볼까요? 2번.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개업준비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장차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일단 끊어볼게요. 개업 준비를 왜 해요? 자기가 장사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상인 자격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게 맞죠. 맞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지문. 그 행위자의 어떤 행위가 상인 자격을 취득할 주관적 의사 아래 영업을 준비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행위를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한데 그 입증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 의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영업 의사가 있는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의도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주관적 의도라는 것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상대방이 왜 한다는 걸 설명을 했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2번 1번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영업 자금 차입 행위 내가 장사하려고 준비하면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질로는 모르겠어 이거는. 그렇지만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그 행위라는 건 돈을 빌리는 행위죠.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경우 이게 바로 주관적 인식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상법 규정에 적용된다. 바꿔서 말하면 영업의사가 입증된 거고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회사 설립을 위해서 개인이 한 행위는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그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시험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자, 이거 사실관계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회사 윌비스의 대표가 접니다. 이 종목이에요. 예를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윌비스의 어떤 학원 선생님들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회사 영업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대출을 누구 명의로 받았냐면 제 명의로 받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상행위가 되겠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인을 위해서 돈을 빌렸지만 나한테는 상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걸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대표와 법인은 별개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해 쓸 돈을 내가 빌렸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자, 그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이 박스에 있는 판례가 이게 리딩 케이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뭐냐면 뭐 하는 회사죠? 장애인용 인도 블럭 있죠. 보도 블럭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회사 만들면서 돈을 빌려옵니다. 돈을 빌려오는데 설립 중에 회사 명의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발기인들이 빌려오는 거예요. 자기들 명의로. 그게 이 회사나 또는 누굽니까? 이 발기인들에게 상행위가 되느냐 여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공법인도 영업을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 상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공법인도 영업 목적으로 뭘 하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계속 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이 회사와 달리 설립 등기 시부터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공법인은 설립 등기라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서울특별시 설립 등기 언제 했어,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말이 안 되죠. 아니고, 그럼 얘는 언제부터냐? 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영업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요거. 공법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 바꿔서 말하면 공법인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인과 똑같다고요. 5번은 설명 안 할게요. 자, 변호사나 이거 전문직 있죠. 이분들은 상인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 돼. 자, 넘어가서 3번 지문 보겠습니다. 변호사든 뭐 법무사든 다 안 됩니다. 3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A 주식회사의 강남지사 영업 2팀의 과장갑은 A 회사의 거래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여 영업 2팀의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할 뿐 스스로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면,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권한이 없다면이라는 것은 얘는 수권을 받은 적이 없고, 수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대리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인이나 누굽니까?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요. 예? 대리권이 없는데 뭐 지배권 문제가 왜 발생하겠어요? 대리권이 있죠. 그러니까 상업 사용인은 어느 정도의 대리권이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범위가 문제지. 근데 이렇게 대리권이 없다면 사용인이라고 아예 부를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번. 을은 B회사의 주주로서 자금 조달 업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돈 끌어오고 대구 연락사무소장으로서 B회사로부터 특정 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은 대구 경북 지역의 투자자들과 연락 업무와 투자 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뭐 영업하시는 거죠. 그렇죠? 을이 B회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독립적이에요. 내부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이 회사를 위해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과가 회사에게 미친다. 자, 이 사람이 계약 체결에 대한 종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자는 맞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뭡니까? 독자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수여된 바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회사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지문이 좀 복잡한데요. 이번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권한이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렇죠? 권한이 있다는 얘기가 없는데 회사에게 그 얘기가 유효하냐는 얘기는 표현 책임이 성립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응? 근데 얘가 어떤 명칭을 쓰고 있대요? 연락사무소장이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외관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표현 지배인 등에서 말하는 외관 존재에 해당하려면 이 대구 연락사무소라는 데가 우리가 말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의 지점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 평소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연락받고 뭐 이런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지배인에서 말하는 외관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힘들어. 이건 그 판례란 말이야. 이 판례는 인정하지 않은 판례예요. 효과가 회사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판례 번호를 안 적어놨네. 아무튼 예, 2번에 설명해 보시면은 네 번째 줄인가요? 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이 비슷한 걸로는 이게 있죠. 보험회사의 영업을 관리하는 지점이 아니라 동부아시아 무슨 수원 지점 이런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영업소 중에 그 소장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면 판례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 보험 5번 지문에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3번. 시회사의 부산 분실은 상당한 인적 조직이 갖추고 독자적으로 부산 일원의 약국 등의 시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금하며 수금한 약소거금을 할인, 판매해서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분실장, 여기서 짱이죠 이분이. 병이 개인전 목적으로 시회사 명의의 배설을 위조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시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외관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외관을 인정할 수 있느냐는 거고. 자, 어원법적 논점이 나오는데 위조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김영란인 서명을 대행할 권한이 없잖아요, 이분이. 근데 했단 말이에요. 타인의 김영란인 서명을 위작한 게 위조인데 이건 표현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원법적 논점으로 볼 거는 없어요, 얘는. 2번 지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실체가 있는 영업소라면 이건 그 외관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까지 이거 다 판례거든요. 외관이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4번 D증권회사의 구미지점 지점장 대리인 정의 지점장 대리예요 이름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했어요. 손실부담약정. 그와 같은 행위는 무권 대리로서 계약 체결 효과는 D증권회사에게 미치지 않는다. 네, 지점장 대리라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다 표현 책임을 묻는 거예요. 대리라면 표현적인 명칭에 해당하느냐? 아니잖아요. 해당 지점의 장으로 보이는, 그렇죠? 상위직의 존재가 엿보이는 이런 명칭은 외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5번은 제가 얘기한 그 사례입니다. 이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인 무가 영업소장이면 최상위직 아닙니까? 맞아요. 맞는데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2번에서 말하는 영업소로서의 실체가 없어요. 이거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관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점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판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중요해. 제일 유명한 판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2번과 5번 지문이거든요. 가장 교재들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러니까 영업소의 실체 부분에서 언급되는 판례입니다. 이게.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이를 신뢰한 것이 선이어야 한다. 좀 어려운 지문일 수 있죠. 이것도 판례고요. 일단 부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권한이 내가 있는 부분이 여기인데 이쪽에 있는 권한을 행사했어요. 무권대리죠. 이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이게 표현 책임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배인과 다르게 이 부포상에 대해서는 표현 지배인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치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포상의 경우에 이런 외관이 있을 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는 뭐냐? 바로 표현 대리거든요. 표현 대리란 말이에요. 1번의 설명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표현 지배인이라면 선이면 보호받겠지만 표현 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판례고요. 이것도. 자, 2번으로 오실게요.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자 일단 끊어봅시다. 지배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영업에 관련성이 있는가? 이거 왜 중요합니까? 그렇죠.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포괄적 권한은 영업과 관련된 포괄적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지배인의 행위 당시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배권이 남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업주에게 미치는 거예요. 자, 다만 이게 남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한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이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배권 남용이죠.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인데 주관적 의도만 문제가 있는 경우야 이게. 그렇죠? 이걸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계속. 그 상대방이 지배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영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물론 이거 영업주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얘가 남용했다는 거, 지 빚 갚으려고 배서했다는 거 이 양반이 알아. 이걸 이제 영업주가 입증을 하면 무효죠. 그렇죠? 원래 2번에 따라 유효지만 3번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 예외를 얘기하는 판례가 되겠고요. 4번 보겠습니다. 지배인의 지배권 수여 또는 선임의 사실만으로 즉시 상법에 규정된 지배권을 취득하고 선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지배인이 되고 이를 등기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고요. 39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배인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임 계약을 통해서 권한을 주면 지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선임 등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지위를 발생시켜주는 요건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항 요건에 불과한 등기이지만 이걸 등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39조 1항에 따라서 상대방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 대리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특정한 종류,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러니까 지배인으로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표현 지배인도 안 되고요. 부포상은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 사용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이 지점장 대리가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고 이 대리권이 영업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자, 오래된 판결이긴 합니다. 자, 94년이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인데 이때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지점장. 근데 물론 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면 어떤 권한 수여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배인이든 부포상이든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수권이 있어야 돼요. 수권이. 수업 들었다가 이제 그 합격해서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이랑 종종 막 연락을 하는데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변호사도. 아주 힘든 직업이죠. 뭐 좀 힘드냐? 야근도 야근인데 이제 소송대를 누구 수행을 했는데 이제 상대편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뭐 하겠죠. 소장에도 쓰고 뭐 법원에서도 하고 재판장에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고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상대편에 이제 상대방이 빡쳐갖고 찾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들 때, 뭐 죽여버리겠다, 막 불안하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근데 또 소송도 제기했어. 소송도 손배를 청구했더라고요.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에휴, 참.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보다 조금 덜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죠?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실 겁니다. 자, 5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이건 왜 이따위로 문제를 내놨냐, 지문을. 제가 무슨 변태라서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한번 내봤습니다. 근데 저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맞는 거 고르는 거면 뭐 기억, 니은, 디귿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좀 헷갈립니다, 사람이.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영업을 위해서 투입한 자본, 그 회수 규모라는 건 이제 돈을 투자했다가 이제 다시 받아들인 거죠. 받은 거.
영업 현황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자, 이 앞 얘기가 뭐냐면 대리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리상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대리상과 같은 정도의 보호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대리점이 있는 거야. 대리점. 근데 사실 대리점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매매거든요. 내가 본사로부터 물건을 사와. 그거 내가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건 대리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 청구권, 이게 중요한 단어죠. 보수가 아닙니다. 보상 청구권. 이게 뭐냐면 기억나시죠? 대리상 계약 끝났는데도 나 때문에 돈을 겁나 많이 벌고 있어요. 본사가. 그러면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리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리점이 겁나 잘해서 전체적인 수익이 많이 늘었거나 뭐 고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안 대리상인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니은도 잘 나오는 판례죠. 니은도. 상가 건물의 일부에서 숙박업을 하는 공유자들이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와 숙박 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숙박업의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관리비 전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이제 조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동업한다는 거고요. 동업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관리 혹은 뭐 청소하는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숙박업 하시는 분들은 상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어도 당연히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조문의 내용이고 이 조문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상인 간의 금전 소비 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돈을 빌리고 받았는데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율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이율이죠.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당연히 법정 이율까지는 청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지금 좀 중복됐네요. 자, 리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려면 표현지배인 법리에 의해서 상업사용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이 선의무중과실해야 된다. 복습이잖아 이건 여러분. 틀렸죠? 표현 대리라니까요. 상당한 이유요. 자, 미음 보겠습니다. 이건 조심해야죠. 미음.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자,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어음행위를 우리 지점에 수원 지점에 있는 지점장님한테 제가 이제 본사 사장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음 뭐 배수하셔도 되는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제 허락을 받고 하세요라고 이제 리밋을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게 제한이죠. 지금 이건 남용과 관련이 없어요. 내부적인 제한인 거고 이 내부적인 제한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죠. 다만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제한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에게 한정되므로 땡이죠. 한정. 자, 여러분 상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이 제3자의 범위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나와 직접 거래한, 그러니까 나로부터 배설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피배서인으로부터 또 배설을 받은 사람까지도 다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민법은 안 그래. 상법에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거고. 자, 비읍. 상사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것이어야 하고, 자, 일단 볼게요. 일반 상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피담보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발생을 해야 돼. 자, 그거 기억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하여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것이어야 되고, 자,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채권자가. 근데 이 채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하게 되는 계기가 누구에게 상행이어야 되냐면, 그렇죠? 누구에게 상행이 되어야 하냐면 적어도 채권자에게 상행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상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법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 잘 안 될 수 있어요. 비읍 설명 볼까요? 비읍 설명.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비읍 설명. 보시면은 이 판결문의 조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상사유치권은 58조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 채무자에 대한 상행이니까 채무자한테 상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다시 읽어봐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나에게 상해가 되는 일로 이 점유를 취득했다는 이런 뜻이야. 이 얘기는.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